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에밀리 로렌스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터뜨린 폭탄 발언.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5,000년을 이어온 초격차 문명의 중심이었다. 과거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작은 나라? 그러나 이제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신의 깊이로 세계를 지휘하는 거대한 존재로 재탄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빚어낸 기록의 제국, 세계 최단기간 경제 기적을 이룬 교육혁명의 나라, 그리고 위기마다 하나로 뭉쳐 세계를 놀라게 한 국민성. 지금부터 에밀리 로렌스 교수가 밝히는 한국의 숨겨진 힘을 속속들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인류사에 다시 쓰이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대서사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8살 때였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작은 마을의 허름한 세탁소에서 처음 한국을 만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계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점으로 표시된 나라.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엄마가 다른 가게에 들른 사이 세탁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심심해하던 저에게 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김 아저씨는 고향이 전쟁으로 모든 것이 타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집도, 학교도, 다리도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나무 밑에서 때로는 부서진 건물 안에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책이 없어서 한 권을 돌려가며 읽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느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이분의 실제 경험이었으니까요. 아저씨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어요? 순진한 호기심에 저는 물었습니다. 김 아저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부 때문이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세탁소 일밖에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달라. 둘 다 의사가 됐단다. 그날 저녁 세탁물을 접으며 김 아주머니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렴, 에밀리. 세상에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많단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제 어린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세월이 흘러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드린 분들이 바로 김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어요. 그분들은 마치 자신의 딸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하버드에 갔다니 너무 자랑스럽구나.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왜 그런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갖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제가 아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니까요. 어쩌면 제 모든 학문적 여정은 그날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 그러나 꿈은 세계 최고였던 민족의 이야기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제 메일함에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글로벌 리더십 심포지엄. 세계 경제 강국들의 역사적 성취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였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합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연구해온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초청 이메일에는 심포지엄의 주제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의 역사와 미래,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등 거대 경제권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모든 면에서 거인을 뛰어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한국의 5,000년 역사,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기록, 전쟁 후 경제기적의 모든 지표, 그리고 위기 속 단결력을 보여주는 사례들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려 했어요. 이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세계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심포지엄 당일 저는 연단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쪽에선 북경대학의 장 교수가 발언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장 교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지, 5,000년 중화문명의 위대한 유산이
이제 현대적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 교수의 발언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은 5천년 문명국가로서 주변 변방국들에게 항상 문화적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문화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죠. 사실상 중국 문명의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객석에서 미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작은 변방국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손에 쥔 발표 자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장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다음은 스탠퍼드 대학의 에밀리 로렌스 교수님입니다. 동아시아 경제 발전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전 세계 450명의 학자와 외교관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호기심과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라는 주제가 이 거대한 심포지엄에서 왜 다뤄지는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발표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장 교수의 발언에 직접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직감했거든요. 한국은 세계가 모르는 가장 오래된 초격차 문명국입니다. 제 첫 문장이 홀을 가로질렀을 때 모든 시선이 고정됐어요. 장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청중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세계 지성 앞에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숴버릴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편견과 무지를 단번에 뒤집어 엎을 기회였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의아한 표정을 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 고도선 BC 2333년이라는 연대가 떠올랐어요. 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특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고조선의 건국 연대입니다. 한국인들의 국가 정체성은 이미 4,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명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성을 지닌 문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발굴된 청동기 유물과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분포도,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인돌 문화의 증거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5,000년 가까이 유지해온 유일한 문명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천천히 한국의 역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5,000년의 연속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민족의 단일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외부의 침략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연어릴, 그리고 창제자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 체계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을 설명하자 언어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한자와 달리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15세기에 이미 민주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기록 문화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472년간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기록물은 총 1893권, 888책에 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왕실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에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이미지와 번역본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왕의 언행과 국정 현안, 심지어 왕의 실수나 잘못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의 스케일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자의 언행을 감시하고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였습니다. 실록을 작성하는 사관들은 왕조차 간섭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오직 역사적 진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와는 달리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치적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남겼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기록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일성록은 왕의 매일 일과를 기록한 일기로 전 세계 왕실 중 가장 상세한 기록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국무회의록으로 3,245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세계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회의록으로 단일 기관의 기록물 중 최대 규모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세계 역사학계의 권위자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록 강국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문화적 연속성과 기록의 정확성은 변방 국가가 가질 수 없는 자질입니다. 저는 장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5,000년 동안 정체성을 지킨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결코 어떤 나라의 문화적 연장선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문명국입니다. 호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장 교수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사실로 세계지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5,000년의 역사, 세계 최대 규모의 기록 문화, 그리고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강인한 민족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한 후 저는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1950년대 한국의 폐허가 된 거리 사진이 나타났어요. 서울의 완전히 파괴된 모습,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경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저는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도시의 모습, 가방 대신 판자를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리고 무너진 건물 사이로 보이는 국민학교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이 불과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스크린을 통해 당시 세계 언론들의 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영원히 가난할 운명인 나라.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 등의 헤드라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은 이런 두 칸의 가난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내가 굶어도 아이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도 참고서는 꼭 사주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희생은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가정의 월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소득의 3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교육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1950-60년대 한국의 학교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지붕이 새는 교실에서 때로는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밤늦게까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도서관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2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세계 평균인 60%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국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 시절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던 모습이 담긴 흑백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 수출 5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한 세대의 희생이 만든 세계 최단기 문명 도약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편안함을 포기했고 그 결과 자녀 세대는 세계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민족성, 한샘과 정치인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급증한 대학 진학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공학, 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이 선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였죠. 한국의 젠더 평등 교육은 이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한국의 세계적인 수학, 과학 성취도였습니다. PISA 점수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오직 인적 자원만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성장률이었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데 불과 5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질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부모들의 눈물과 땀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청중들은 이재경의 눈빛으로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한 행운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교육에 대한 집념과 부모, 세대의 눈물 어린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혁명에 이어 저는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청중들의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혁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집착의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산업화의 발전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가 19만 7,080년대를 거치며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1990만 2000년대에는 IT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이식이 아닌 진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했지만 곧 자체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삼성전자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국 상위 10대 전자기업의 로고들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이어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차트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은 중국 상위 10대 전자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나온 기업이 인구 14억의 국가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질적 혁명의 결과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혁명에 이어 저는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청중들의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혁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집착의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산업화의 발전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가 1970, 80년대를 거치며 중화공업으로, 그리고 1990년, 2000년대에는 IT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이식이 아닌 진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했지만 곧 자체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죠.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삼성전자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국 상위 10대 전자기업의 로고들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이어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차트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은 중국 상위 10대 전자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에서 나온 기업이 인구 14억의 국가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질적 혁명의 결과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장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0.6%에 불과한 나라가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가 아닌 질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 품질 관리 시스템, R&D, 투자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특히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라는 사실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4%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혁신에 대한 집착이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석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의 가발, 합판에서 시작해 2020년대의 반도체, OLED, 수소차,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온 수출 구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합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는 무한 책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제품에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죠. 저는 산업 현장에서 품질 관리에 집착하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미세한 흠집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검수하는 근로자, 반도체 공장의 초정밀 생산 과정, 그리고 선박 건조 과정의 꼼꼼한 품질 점검 장면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3당 오락이라는 철학을 실천합니다. 3번의 검사에서 합격해야 제품이 출시되고 5번의 검사 중 단 한 번이라도 불합격하면 모두 폐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품질 관리가 한국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 교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규모? 아닙니다. 질과 정신입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대륙을 넘어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양보다 질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자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불과 30년 만에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품질 자동차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끊임없는 품질 개선으로 이제는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수천 대의 자사 차량을 구매해분해 분석합니다. 경쟁사의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단 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집착이 오늘날 현대차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DNA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품질에 대한 집착 말이죠.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설명한 후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국민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연구 주제였어요. 청중들도 이제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경제적 성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국민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 속 초협력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 역사 속 위기 극복의 대표적 사례들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전 민족적 협력,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재건에 동참한 국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위기의 순간에 발현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결혼 반지를 기꺼이 내놓는 세댁들, 금메달을 기부하는 운동선수들,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금을 사서 기부하는 모습,
어르신들이 평생 간직해온 금 폐물을 내놓는 장면은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998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2,300톤, 총 42억 달러의 금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 애국심의 표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 영상 속 시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아 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웃으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50년간 간직해온 결혼반지를 내놓으며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하는 모습이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하나로 연결된 독특한 정서 구조가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자원봉사 현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여 검게 변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맨손으로 닦아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12월 원유 운반선이 충돌해 서해안이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123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맨손으로 바다를 닦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죠. 이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복구 활동이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집단적 행동은 그들의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권 학자들은 이런 집단 행동의 자발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이 민족성은 한국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런 집단 행동이 강제적 동원이 아닌 철저히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로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공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 그리고 K방역으로 불린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의 모범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의 강제 없이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 봉쇄 없이도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했죠. 이어서 세월호 참사 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 모습, 포항 지진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시민들,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자발적 희생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연대력,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이런 단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위기를 극복하며 형성된 집단 무의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복지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이제 세계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입니다. 위기 속 단결력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인의 생존 DNA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청중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 형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존 DNA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신적 유전자 코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가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900회 이상의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생존 DNA를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사의 주요 외침 사례와 그때마다 단결에 극복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민이 중심이 된 저항과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저항운동이나 혁명은 대개 엘리트 계층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은 양반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노비까지 참여한 전 국민적 저항이었고 3.1 독립운동은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함께한 평화적 민족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저항과 회복은 언제나 민이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 구조를 분석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 상황에서는 매우 개인주의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전환되는 독특한 심리적 패턴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위기 순간에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초협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성입니다. 저는 이를 이중작동 사회 시스템 Dual Operating Social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적 특성이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극복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의 신경영 선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대자동차의 역발상 마케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내부 경쟁을 멈추고 전사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가전제품 생산을 모두 접고 반도체에 올인하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위기 순간의 과감한 통합적 의사결정과 전 구성원의 헌신적 실행력.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존 DNA가 기업 시스템에 녹아든 결과입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매번 위기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더 견고해진 기업 구조,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빠르게 회복한 경제 성장률을 차트로 보여주었어요. 특히 빠른 회복력과 적응력이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보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이것이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은 이 개념은 단순히 회복력이 강한 것을 넘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티프레질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외부의 도전과 위협이 오히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인식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과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한 경제학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역사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존 본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특성입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진정한 비결입니다. 장 교수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 문화의 변방이 아닌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온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정신적 근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청중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경제적 성취, 그리고 위기 속 단결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명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근간에 흐르는 철학적 정신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크린의 한글과 한자로 쓰인 홍익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글자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말은 5000년 전 고조선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에 따르면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저는 홍익인간 철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두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이 이념이 어떻게 불교, 유교와 결합하여 독특한 한국적 가치관을 형성했는지 설명했어요. 놀라운 것은 5000년 전에 이 철학이 21세기 현대 국제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협력.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을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헌신,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참여 등이 모두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단지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적 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의 국제협력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KYC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의료, 물품과 백신을 전 세계에 지원한 사례들이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 NGO들의 활동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선 정신적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세계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저는 한국의 국제 원조 규모와 방식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기술 이전, 그리고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원조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험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 모델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도선 시대 정신이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으로 진화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K-컬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과 우리의 문화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화려한 영상미나 세련된 멜로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인간적 유대감,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과 현재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나란히 놓인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가장 큰 꿈을 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의 심화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의 홍익인간 철학은 인류에게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힘이 아닌 품격으로 세계를 이끕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위대한 꿈을 이루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지 말입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장 교수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세계 학자들의 눈빛은 이제 한국을 향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작은 세탁소를 떠올렸어요. 김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말씀. 제가 오늘 바로 그 일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소녀의 가슴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자라 세계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한 이민자의 말 한마디가 세계 무대에서 한 나라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5,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등대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의 밝은 미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감동 리포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